세상에는 수많은 언어가 있다. 그러나 말할 수 있음이 곧 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MIT의 뇌과학자, 하버드의 심리언어학자, 전 세계 명문대가 연구해왔던 질문. 왜 어떤 아이들은 세상의 어떤 언어도 따라오지 못할까?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서 한 나라가 등장했다. 감정으로 소통하는 언어, 기억이 말이 되는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한글,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알고리즘보다 따뜻한 감정이 한 아이의 말문을 열고 한 판결문을 바꾸고 수백만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기 시작했다. 이건 과학의 기록이 아니다. 이건 사람의 이야기다.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의 시작은 한 아이의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감동비행기에 탑승하신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함께 날아갑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감동이 멀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큰 힘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볼게요. 저는 MIT에서 뇌과학을 공부하는 클레어 윌슨입니다. 사람들은, 특히 교수님들은 제 연구가 뛰어나다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그런 칭찬이 공허하게 들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 동생 제이콥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느끼는 무력감 때문이죠. 제이콥은 세상과 단절된 아이였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요. 아니,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자폐 스펙트럼과 언어장애가 겹친 케이스라고 의사들은 설명했죠. 저는 그런 설명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케이스라는 말이 싫었어요. 제이콥은 케이스가 아니라 제 동생입니다. 15살 제이콥은 소리를 내지만 말은 하지 못합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어요. 엄마는 제이콥을 품에 안고 밤마다 울었습니다. 아빠는 치료비를 벌기 위해 이중 직업을 갖게 됐죠. 가족의 삶이 조금씩 망가져가는 동안 저는 MIT에서 뇌의 언어 중추에 관한 최첨단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뇌과학을 전공하는 제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뇌를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뇌는 회로야. 그 회로를 이해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교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 말을 믿었어요. 하지만 제이콥의 언어치료센터에서 무너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학기 발표로 바빠서 엄마 대신 제이콥을 데리고 간 날이었어요. 언어치료사는 최신 방법론을 적용한다며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제이콥에게 단어 카드를 보여주고 소리를 따라하게 만드는 방식이었죠. 1분 동안 제이콥은 그저 카드만 바라봤습니다. 치료사는 계속 재촉했어요. 제이콥, 사과라고 말해봐. 사과. 그렇게 15분이 지났을까요? 제이콥은 갑자기 카드를 집어던졌습니다. 치료실 문이 열리고 복도에서 지켜보던 엄마의 모습이 보였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미국의 최첨단 교육과 치료법이 제 동생의 언어를 되찾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데이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제가 치료사에게 말했습니다. 제이콥은 숫자나 데이터가 아니에요. 사람이라고요. 치료사는 딱딱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윌슨 씨, 우리는 과학적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감정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MIT에서 배운 모든 것이 제 동생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연구실로 돌아와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새로운 검색어를 입력했어요. 언어장애, 비언어 아동, 대안적 접근법. 크롤을 내리다 지친 눈으로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알고리즘이 추천한 영상들 사이에서 저는 작은 썸네일을 발견했어요. 한국어로 된 제목이었습니다. 영어 자막이 있다는 표시가 있어서 클릭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7분짜리 영상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이게 한국어 수업이라고?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한 영상은 한국의 한 작은 교실에서 촬영된 다큐멘터리였어요. 음악으로 한글을 배우는 아이들이라는 제목이었죠. 평범한 교실처럼 보였지만 제가 알던 언어 교육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영상 속 선생님 예지는 피아노를 치며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구석에 앉아있던 한 여자아이였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손을 흔들며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있는 모습이 제이콥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예진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기억이라는 자음의 모양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가가가, 가나다라. 예진의 목소리는 마치 노래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아이는 처음엔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예진이 계속해서 같은 소리를 노래하듯 반복하자 아이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5분 후, 그 아이가 작게 가라고 소리를 냈어요. 예진은 아이를 껴안았고 교실 전체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숨을 쉬는 것도 잊은 채 화면을 응시했어요. 이건 단순한 언어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감정과 음악이 결합된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어요. 영상 마지막에는 그 아이가 6개월 후 짧은 문장을 말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미국의 최첨단 방법론이 실패한 자리에서 한국의 이 접근법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교수님들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어요. 제가 말했죠. 저명한 MIT 신경과학자들이 모인 회의실에서 한국어 수업 영상을 틀었을 때 처음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영상이 끝나자 교수님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이건 감정학습이야. 신경언어학 교수님이 안경을 고쳐 쓰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언어를 단순히 기호로 접근하지 않아. 감정적 연결고리로 접근하고 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제 동생 제이콥, 그 아이와 너무 닮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연구하는 알고리즘적 접근법과는 전혀 달라요. 교수님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클레어, 이 접근법에 대해 더 알아볼 가치가 있겠어. 한국에 직접 가서 연구해보는 건 어떻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가보고 싶어요. 그날 저녁, 연구실 동료들과 그 영상을 다시 보며 토론했어요. 미국에서 교육받은 우리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동료는 이건 서구의 접근법과 근본적으로 달라라고 말했고, 다른 동료는 감정과 음악이 어떻게 언어 학습에 이렇게 효과적일 수 있을까라고 물었어요. 그날 밤, 제 연구 노트에는 처음으로 한글의 감성적 언어력이라는 제목이 적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접근법을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항상 데이터, 반복, 기계적 학습에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언어가 단순한 기호의 조합이 아니라 감정의 표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학인 MIT에서 배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교수님들은 저에게 개방적인 자세로 관찰하라고 조언했고 연구비도 지원해 주셨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저는 제이콥의 방에 들어갔어요. 동생은 항상 그랬듯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이콥, 내가 답을 찾아올게. 약속할게. 제가 말했지만 제이콥은 여전히 창밖만 바라봤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정이 단순히 연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인생과 제이콥의 인생,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거대한 첫걸음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문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거리의 네온사인, 빠른 걸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도시 곳곳에서 들려오는 한국어의 리듬감 있는 억양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대학교로 향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유튜브에서 본 그 교실을 떠올렸습니다. 영상 속 예진 선생님을 실제로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윌슨 박사님이신가요? 서울대 언어인지연구소 앞에서 저를 맞이한 여성은 유튜브에서 본 그대로였습니다. 동그란 안경,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따뜻한 눈빛까지. 예진 교수는 지금 서울대학교 언어인지연구소의 조교수로 일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비언어 아동들이 그렇게 빨리 반응하는지, 그 방법론에 대해 논문이나 데이터를 볼 수 있을까요? 예진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논문보다 먼저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녀가 꺼낸 것은 논문이 아니라 손으로 쓴 한글 카드였어요. 이것부터 느껴보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MIT에서는 항상 데이터와 논문으로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예진 교수는 제게 펜을 건네며 한글에 기억을 따라 써보라고 했어요. 저는 어색하게 펜을 쥐고 그 모양을 따라 썼습니다. 이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가. 예진 교수가 말했죠. 저는 어색하게 가라고 발음했습니다. 예진 교수는 계속해서 제게 기억의 모양을 손가락으로 공중에 그리며 가가가라고 노래하듯 말하라고 했어요. 저는 웃음을 참으며 그대로 따라했죠. 10분 후, 저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학습이 아니었어요. 제 손과 눈과 귀와 입이 모두 참여하는 총체적 경험이었습니다. 느껴지나요? 예진 교수가 물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은 소리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기억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에요. 우리는 글자를 쓰면서 동시에 우리 몸의 움직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저는 처음으로 언어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접근에 충격을 받았어요. MIT에서 저는 언어를 뇌의 데이터 처리 과정으로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여기 서울에서는 언어가 몸과 마음의 총체적 경험으로 다뤄지고 있었죠. 예진 교수는 저를 작은 교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5명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모두 언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었습니다. 예진 교수는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하나둘씩 원을 그리며 모였어요. 심지어 가장 내향적으로 보이던 아이도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먼저 감정적 연결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언어가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예진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반대로 하지 않나요?
언어부터 가르치고 감정은 나중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MIT에서의 수년간의 연구가 갑자기 불완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언어의 기계적 측면만 연구해왔고 감정적 측면을 완전히 간과했던 거예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저는 긴 이메일을 MIT 교수진에게 보냈습니다. 여기서 뭔가 혁명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울대가 감정 기반 언어 치료법의 성지가 된 이유를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손글씨 카드 하나가 우리의 첨단 이론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이콥에게 희망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구 여행이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제 동생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은 문자를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을 만든 거예요. 예진 교수의 이 말은 제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녀의 수업을 참관한 둘째 날, 저는 이 말의 의미를 몸소 체험하게 되었어요. 교실에는 6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미나라는 이름의 이 아이는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았고 4살까지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진 교수는 미나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어요. 미나는 처음에는 반응하지 않았지만 예진 교수가 부드럽게 노래하기 시작하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엄마. 예진 교수는 한글 엄과 말을 손가락으로 공중에 그리며 노래했어요. 그리고 미나의 손을 잡고 함께 그 모양을 따라 그렸습니다. 놀랍게도 10분 후 미나는 작게 엄마라고 말했어요. 교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고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예진 교수가 말했습니다. 언어는 데이터가 아니라 감정이에요. 아이들은 먼저 느끼고 그 다음에 말해요. 저는 그 순간 미국식 알고리즘과의 근본적인 차이를 체감했습니다. MIT에서 우리는 언어를 데이터로 접근했어요. 반복, 패턴 인식, 통계적 학습, 모든 것이 뇌의 회로를 재배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언어가 먼저 가슴에서 시작되고 있었어요. 클레어, 당신네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왜 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예진 교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의사소통을 위해서요. 예진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결과일 뿐이에요. 아이들이 처음 말을 하는 이유는 사랑받고 싶어서예요. 엄마라는 첫 단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애착의 표현이죠. 그날 오후, 저는 MIT 연구팀과 화상 회의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본 것들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여기서는 언어 치료가 아니라 정서적 연결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MIT 교수진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감정적 접근이 어떻게 측정 가능한 결과를 낼 수 있지? 한 교수가 물었어요. 저는 미나의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6개월 전에는 전혀 말을 하지 않던 아이가 이제는 짧은 문장을 말하고 있었어요. 침묵이 흘렀고 마침내 저희 지도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연구해볼 가치가 있어 보인다. 그날 저녁, 예진 교수와 저는 서울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국식 바비큐가 처음이었지만 대화에 집중하느라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낄 새도 없었어요. 클레어, MIT와 공동 프로젝트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진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우리의 감정 기반 접근법과 당신들의 과학적 방법론을 합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지 않나요? 저는 즉시 동의했어요.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예진의 방법론을 디지털화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두 접근법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제이콥을 생각했습니다.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물론 대답은 없었어요. 대신 엄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클레어, 무슨 일이야? 엄마의 목소리에는 언제나처럼 피곤함이 묻어났어요. 엄마, 내가 여기서 뭔가를 찾은 것 같아. 제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제이콥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요. 통화가 끝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한강 위로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새로운 희망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MIT 팀은 이미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깊은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고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미국과 한국의 경계를 넘어 언어의 과학과 예술을 융합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KALM 프로젝트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야심찬 도전이었습니다. 한국어 청각 언어 매핑이라는 이름으로 예진 교수와 저는 한국의 감정 기반 교육법을 디지털 플랫폼으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서울대와 MIT의 공동 연구진이 구성되었고 양쪽에서 최고의 두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코드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첫 회의에서 제가 던진 질문이었어요. 예진 교수는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은 측정할 수 없지만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은 설계할 수 있어요. 예진 교수가 말했죠. 음악의 리듬, 시각적 피드백, 촉각적 경험.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언어 학습의 기반이 됩니다. 개발은 쉽지 않았어요. MIT 팀은 알고리즘과 데이터에 집중했고 서울대 팀은 감정적 연결과 문화적 맥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충돌은 불가피했죠. 이건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에요. MIT의 한 교수가 화상회의 중에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주관적인 방법론을 검증할 수 있죠? 예진 교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예술과 과학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한글 자체가 음성학적 원리에 기반한 과학적 창조물이에요. 우리는 그 과학에 감정을 더하는 거죠. 갈등 속에서도 프로젝트는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두 세계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했어요. MIT의 신경과학적 접근법과 한국의 감정 기반 교육법을 융합하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코드를 작성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진 교수의 수업을 관찰하며 그 본질을 디지털 형태로 재현하려 노력했어요. 3개월 후 KALM의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었습니다. 태블릿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아이가 화면에 손가락으로 한글을 쓰면 그 모양에 따라 다양한 소리와 색깔, 진동을 제공했어요. 그리고 아이의 발화에 반응하여 감정적 피드백을 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실험해볼 차례예요. 제가 연구팀에게 말했어요. 서울의 한 특수학교에서 10명의 비언어 아동들을 대상으로 KALM을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첫날은 혼란스러웠어요. 아이들은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프로그램은 몇 번이나 다운되었습니다. MIT 팀은 점점 초조해졌고 일부는 프로젝트의 실패를 예상하기 시작했어요. 인내심을 가져야 해요. 예진 교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언어는 하루아침에 습득되는 것이 아니에요. 일주일 후 첫 번째 돌파구가 마련되었어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8살 소년이 KALM을 사용하면서 처음으로 엄마라는 단어를 말했습니다. 그 순간 교실에 있던 모든 연구원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특히 그 아이의 어머니는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에도 불구하고 MIT 내부에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계속되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의 알고리즘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인지 어떻게 알 수 있지? 한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 저는 밤새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아이들의 뇌파, 목소리 패턴, 얼굴 표정까지 모든 것을 수치화하려 했습니다. 정서 기반 언어 회복의 과학화. 이것이 제 임무였어요. 하지만 깊은 밤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제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진 교수가 제 연구실을 찾아왔어요. 클레어,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은 단순한 언어 학습 도구가 아니에요. 이건 한국의 감정 교육이 미국의 공학과 결합된 새로운 글로벌 모델이에요. 그 말에 제 마음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단순한 앱 개발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서울대와 MIT가 함께 21세기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미국에 있는 부모님께 연락했어요. 제이콥을 한국에 데려오고 싶어요. KALM 실험에 참여시키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고 마침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걸릴 것 같니? 2주만 주세요. 제가 대답했어요. 2주만요. 그렇게 제이콥은 KALM 프로젝트의 새로운 참가자가 되었습니다. 저의 가장 개인적인 도전이자 가장 큰 희망이었죠. 제이콥이 서울에 도착한 날 공항은 빗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15살 제 동생은 여전히 세상과 단절된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그를 저에게 맡기며 기적은 바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다짐했어요. KALM이 기적이 아니라면 제가 기적을 만들어내겠다고요. 연구실에 도착했을 때 예진 교수와 전체 KALM 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이콥에게 압박을 주지 않으려고 조용히 인사했어요. 예진 교수는 제이콥에게 한글로 쓰인 카드를 보여주었어요. 안녕, 제이콥. 예진 교수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어로 안녕이라고 쓰여 있어. 함께 읽어볼까? 제이콥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첫날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제이콥은 KALM 태블릿을 만지려 하지 않았고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연구진 대부분은 실망했지만 예진 교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첫날부터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먼저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해요. 그녀는 저에게 말했어요. 둘째 날 예진 교수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연구실의 모든 장비를 치우고 작은 피아노만 남겨두었어요. 제이콥이 들어오자마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처음으로 제이콥은 피아노를 쳐다봤습니다. 셋째 날 예진 교수는 제이콥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피아노 건반 위에 올려놓았어요. 음악의 진동이 그의 손가락을 통해 전해지자 그는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KALM 태블릿을 만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제이콥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KALM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태블릿에 한글을 따라 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MIT 연구진은 의미 있는 진전이 없다고 판단했죠. 열흘째 되는 날, 저는 거의 포기할 뻔했어요. 그날 밤, 연구실에 홀로 남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이콥을 위해, 그리고 KALM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것 같아서요. 예진 교수가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모든 데이터 수집을 중단해요. 카메라도, 센서도 끕니다. 그냥 제이콥과 음악만 남겨둡시다. 그날 오후, 예진 교수는 제이콥에게 가족이라는 한글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 글자를 노래로 만들어 불렀습니다. 놀랍게도 제이콥은 처음으로 그 노래소리에 몸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2주차가 끝나가던 마지막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이콥이 태블릿에 감사합니다라는 한글을 따라 그린 후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15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제이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I can say it now. Thank you. 그 순간 연구실은 완전히 정적에 빠졌어요. 저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충격을 받았고 예진 교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MIT 화상회의 화면에서 모든 교수진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제이콥은 그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웃었어요. 제 손을 잡고 예진 교수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제이콥이 말했어요. 그가 말했어요. 제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KALM 팀은 제이콥의 영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동의를 받은 후에요. 영상이 공개된 지 24시간 만에 그것은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어요. 한국식 감정언어 교육이 비언어 아동의 말문을 연 순간 MIT의 교수진들이 눈물과 함께 한국 교육법의 경의를 표하는 모습, 그 영상은 언어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제이콥의 영상이 공개된 지 한 달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뉴욕주 고등법원 사무국에서 온 메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스팸 메일로 생각했지만 내용을 읽고 놀랐습니다. 제임스 코널리 판사가 KALM 프로젝트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요청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아동 관련 사법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예진 교수와 상의한 끝에 저희는 KALM 프로젝트의 모든 자료를 뉴욕주 법원에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결정인지 몰랐어요. 일주일 후 저는 또 다른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코널리 판사가 현재 진행 중인 아동학대 재판에서 KALM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재판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의 무반응이 자신을 화나게 했다며 가한 신체적 학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님이 눈물을 흘렸다고요? 저는 전화로 들은 내용을 예진 교수에게 전달했어요. 믿기 어렵네요. 예진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성 그 자체죠. 한 달 후 판결문이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문서를 열어보았어요. 코널리 판사의 판결문에는 사상 최초로 감정언어 회복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법원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기본권임을 인정한다. 판결문에 쓰여 있었어요. 더 나아가 한국에서 개발된 KALM 프로그램이 보여준 증거에 따르면 아이들의 언어 능력은 적절한 정서적 환경에서 회복될 수 있다. 이 법원은 한국이 코드를 발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한국은 인간의 목소리를 재발견했습니다. 판사는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동시에 미국 전역의 특수교육 시스템이 KALM과 같은 감정 기반 접근법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판결문은 미국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의 교육 방법론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례가 되었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클레어. 예진 교수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변화의 일부가 되었어요. CNN과 BBC에서 저희를 인터뷰하고 싶다는 요청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연락은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전 세계 비언어 아동의 부모들이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도 KALM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MIT와 서울대는 공동으로 KALM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목표는 간단했어요. 5년 안에 50개국에 KALM을 도입하는 것이었죠. 저는 연구실에 혼자 남아 코널리 판사의 판결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문장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한국은 코드를 발명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목소리를 재발견했다. 이 문장은 제가 지난 몇 개월간 느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이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KALM 프로그램도 함께 사용하고 있었죠. 안녕, 제이콥. 제가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작지만 명확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 누나.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이콥이 처음으로 저를 누나라고 불렀어요. 한국어로요. 저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판사의 눈물이 법을 바꾸고
그 법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한글이라는 감정의 언어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오늘은 광화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한글날 행사를 위해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CNN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있어요.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클레어 박사님, KALM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습니다. 제가 찾던 정답은 이미 한국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MIT에서 뇌를 회로도처럼 연구했어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언어를 감정의 표현으로 이해했죠.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광장 건너편에 있는 작은 교실로 향했습니다. 예진 교수가 새로운 KALM 교사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곳이었어요. 예진은 이제 국제적으로 유명한 교육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아이들과 직접 일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예진 교수와 여러 나라에서 온 교사들이 함께 노래하고 있었어요. 가나다라 마바사. 그들은 한글의 기본 자음과 모음을 노래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저는 잠시 문간에 서서 지켜봤어요. 클레어 들어와요. 예진 교수가 저를 발견하고 손짓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KALM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날이에요. 대형 스크린에는 여러 나라의 KALM 수업 영상이 차례로 재생되었어요.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의 작은 교실에서 아이들이 한글 모양을 따라 그리며 노래하는 모습, 핀란드의 특수학교에서 자폐 아동이 처음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브라질의 한 선생님이 KALM 태블릿을 사용해 원주민 아이들과 소통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영상은 뉴욕의 법정이었어요. 코널리 판사가 새로운 아동보호법안에 서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모든 아이는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혁명적인 접근법이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교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예진 교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3년 전 유튜브에서 우연히 본 7분짜리 영상이 이렇게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한 교사가 저에게 물었어요. KALM은 이제 막 시작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더 많은 문화권, 더 다양한 언어로 이 접근법을 확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핵심은 항상 한글의 원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언어는 단순한 코드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담는 그릇이니까요. 교실을 나와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제이콥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며 KALM 주니어 멘토로 활동하고 있어요. 누나, 내 학생이 오늘 처음으로 엄마라고 말했어. 제이콥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말? 그거 정말 대단한 소식이네. 제가 감동으로 대답했어요. 응, 내가 한국에서 배운 방식으로 가르쳤어. 그 아이 엄마가 울었어. 제이콥이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광화문 앞에 서서 저는 세종대왕 동상을 바라봤어요. 한글을 창제한 그 위대한 왕이 오늘날의 모습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한글이 이제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전 세계 아이들의 목소리를 되찾아주는 도구가 되었으니까요. 광장에는 이제 KALM 글로벌 심포지엄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80개국에서 교육자들이 이곳 서울에 모여 감정 기반 언어 교육의 미래를 논의할 예정이에요. 저는 기조연설자로 초대받았습니다. 연설문을 작성하면서 저는 이 모든 여정의 의미를 생각했어요. 한 아이의 회복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이제 수백만 아이들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광화문에서 시작된 파동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세종대왕 동상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저는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감정과 소리를 글자에 담은 그의 해안이 오늘날 세계 교육의 미래를 바꾸고 있었으니까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글의 힘, 감정의 언어가 가진 기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보니 제가 찾던 정답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한국에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때로는 가장 멀리 있는 것이 가장 가까운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진리를 저는 이 여정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감동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비행기 여기서 인사드립니다.